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강원길 장진우 변호사입니다. 정은경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경찰 조사 전에 이제 뭐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나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저희 전화 상담하는 경우도 그렇고 이제 경찰 조사 뭐 수사관님한테 연락을 받았다. 근데 이제 뭐 앞으로 뭘 준비해야 되냐 뭐 이런 것들 많이 물어보시잖아요. 그거 관련해서 이제 뭐 전화를 받으신 분들, 아니면 내가 곧 수사기관의 조사 대상이 될 것 같다, 뭐 이런 분들을 위한 영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조사를 받으러 와라 라고 전화가 왔어요. 그럼 뭐부터 해야 되나요? 사실 전화를 받으면은 당황해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기억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일단은 전화를 받으면은 어느 소속의 어느 수사관님인지 일단은 정확히 듣긴 해야 돼요. 사실 경찰서에는 이제 각 팀이 있고 그 팀마다 맞는 사건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팀만 일단 들어도 내가 어떤 사건으로 지금 사건화가 됐구나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파악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파악하는 게 일단은 좀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뭐 성범죄 사건 뭐 많이 하고 그다음에 이제 디지털 성범죄도 많이 하기 때문에 주로 저희가 많이 접하는 뭐 수사관님들은 거의 여청, 그다음에 뭐 사이버수사, 네, 거기서도 이제 많이 연락을 받고 오시는 분들, 뭐 저희가 상담을 하고 뭐 사건 대리를 많이 하긴 하는데, 그러니까 뭐 여청계다라고 하면 여성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뭐 성범죄가 주로 이제 그쪽으로 가고, 사이버 수사대라고 하면은 디지털 성범죄? 근데 대체로 일반 경찰서에서는 다 여청팀에서 하는 경우가 많고 성범죄인데도 사이버 수사대인 경우에는 경기남부 경찰청이나 이런 데서는 사이버 수사대에서 그런 걸 하는데, 가서 이제 보면은 사이버 성폭력 수사대이네. 단순히 사이버 수사대가 아니라. 근데 이제 그 수사관님들이 처음에 전화할 때 그치. 그렇게 풀어서 얘기하진 않잖아. 그치, 사이버 뭐 성폭력 수사대입니다 이렇게 안 하고, 사이버 수사대 누구 수사관인데요 이렇게 그냥 얘기하니까 처음에 그냥 뭐 이렇게 후루룩 이렇게 수사관님이 뭐 자기 소개를 이제 간단히 하면 잘 못 알아듣는 경우가 있는데, 뭐 어디 소속이시라고요? 라고 이제 좀 정중하게 물어보면 다시 제대로 이제 얘기를 해주시니까, 우선은 어디에서 내가 전화를 받았는지, 어디 팀 뭐 누구 수사관한테 전화를 받았는지를 먼저 명확히 확인해라. 그것도 이제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수사관님들이 공용 핸드폰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쵸. 핸드폰 번호로 전화가 오기도 해요. 어떤 분들은 이제 인터넷에 팁으로 핸드폰 전화 오면 이제 보이스피싱이다 이런 게 있는데, 꼭 그런 건 아니고, 그러니까 수사관님들한테 일단은 보이스피싱이라고 막 화를 내는 분들이 있어. 근데 이제 사람이기 때문에 그거를 굳이 또 기록에 남기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의심돼도 확실히 이제 확인되기까지 화를 내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니, 보이스피싱이라고 하니까 이제 생각이 나는 게, 이제 저도 이제 그 검찰청에서 근무를 하잖아요. 검사들은 특히나 이제 주말에도 일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가 이게 사건 이렇게 보고 있는데 경찰에서 조사가 덜 된 부분들이 있었어. 너무 궁금하잖아. 그래서 저는 직접 제가 전화를 했어요. 물론 제 핸드폰 번호로 뭐 관련자들한테 전화를 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전화를 해가지고 수원지검 뭐 누구 검사입니다 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 얘기를 듣자마자 나이가 좀 드신 남성분이셨는데, 아이 무슨 보이스피싱이잖아 끊어 이러면서 그냥 끊더라고 진짜로. 그래서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근데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때는 좀 이제 나이가 더 어리기도 했고 여자 목소리고 좀 젊은 목소리니까 더 믿기 어려우셨을 수도 있는데, 정말 억울하더라고. 나 정말 검사가 맞는데 내 말을 끝까지 한 거의 3번을 전화했는데도 마지막에는 아예 그냥 받지를 않으세요. 제가 똑같은 번호로 전화를 하니까 아실 거예요. 만약에 이제 사건화 되시는 분들이 정말 뭐 무고한 분도 계실 수 있지만 어쨌든 자기가 뭔가 잘못을 했어. 근데 이제 경찰관이라고 전화가 왔다라고 하면 무작정 뭐 보이스피싱이죠 라고 하면서 그냥 전화를 뭐 수신 차단하거나 이런 거는 절대 하지 마시고, 어쨌든 내가 조금 뭔가 꺼림칙한 게 있다라고 하면 수사관님 전화라고 하면 그건 좀 제대로 잘 받아야죠. 말한 것처럼 본인들도 경찰 전화를 받으면 대부분은 어느 정도 감이 오실 거예요. 감이 좀 오면은 곧바로 의심하지 마시고 확인을 한번 그렇게 해보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또 여기서 이제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이제 당황하니까 별 얘기들이 다예요. 일단 전화가 와서 수사관들이 간단하게 막 툭툭 던지듯이 뭐 물어본단 말이에요. 뭐 이런 거 맞아요? 뭐 이런 거 어때요? 뭐. 근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준비가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함부로 얘기하지 마시고, 그런 거는 제가 일단은 조사 갔을 때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거나, 일단 제가 그분 지금 너무 경황이 없어서 잘 모르겠어서 제가 다시 뭐 변호사님이랑 뭐 상담하고 한번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라거나 해서 꼭 그 자리에서 막 대답을 하려고 하실 필요는 없어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내가 누구 수사관인데 뭐 언제 뭐 무슨 일 한 적 있으시죠? 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근데 이렇게 전화를 받았다라고 해서 내가 정확히 지금 어떤 혐의 사실로, 어떤 범죄 사실로 지금 내가 전화를 받게 되고 앞으로 어떻게 조사를 받는지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인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피해자가 있는 사건이면 고소장이 들어와 있을 거고, 아니면 전화 112 신고를 통해서 뭐 지금 사건화가 됐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지금 내가 혐의를 받고 있는 범죄 사실이 정확하게 뭔지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리고 이제 그 혐의 사실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뭐 부인을 할 건지 자백을 할 건지 그런 방향을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사관님이 이제 툭툭 물어보는 그 질문에 그냥 대충 대답을 해버리면 나중에는 그 대답한 것들이 예를 들어서 부인을 한다거나 할 때 발목을 잡는다거나 아니면 뭐 자백을 하려고 할 때 양형이 좀 불리하게 뭐 반영이 된다거나 뭐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조사를 정식으로 받고 그게 이제 조서의 형태로 이제 기록에 들어가 있는 경우가 이제 보통 대부분이긴 한데, 그거 말고도 조사 받기 전에 이제 전화로 그냥 간이하게 물어보는 것도 수사관님이 뭐 수사 보고나 이런 걸로 남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록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 수사관으로부터 이제 전화를 받은 순간부터 내가 말하는 거 한마디 한마디를 좀 조심히 잘 대답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또 중요한 거,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수사관들이 일단은 뭐 이거 사건 뭐 별거 아니고요, 그냥 간단히 나와가지고 얘기만 하면 돼요. 이번 주 뭐 내일 혹시 시간 어때요?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같은 맥락인 게, 일단은 내가 아직 상대방의 고소장도 못 받고 어떤 내용으로 조사를 받을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정리가 안 돼 있는데 당장 내일 가서 조사를 받는다? 굉장히 이게 위험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수사관분들은 이제 조금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빨리 끝내기 위해서 그냥 일단은 간단한 거라고 하고 부르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바로 가면 안 되고 추후에 이제 변호사를 선임할 예정이든 아니든과 무관하게 일단은 시간을 버시는 게 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선은 경찰 조사의 그 절차, 뭐 시스템 이런 걸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먼저 112 신고든 아니면 고소장이든 사건에 이제 단서가 있어서 이제 접수를 받게 되죠.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고소 사건이라고 했을 때 피해자 고소인의 진술을 먼저 들어요. 그러면 이제 고소인의 고소장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고소인을 불러서 고소인 뭐 피해자 진술을 먼저 듣고, 고소인이 제출하는 그런 증거들, 이런 것, 자료들, 이런 것들을 먼저 분석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정말 무슨 뭔가가 있구나, 뭐 범죄 혐의가 좀 있어 보인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이제 그제서야 이제 피의자를 소환해서 부르는 거거든요. 내가 만약에 피의자라고 했을 때 조사를 받으러 가는 그 시점에는 이미 고소인이 자기 자료랑 이런 것들, 이제 뭐 피해 진술 이런 것들을 다 해놓은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수사관님은 어쨌든 정말 범죄 피해가 있고 피의자가 좀 맞아 보인다라는 좀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나를 조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무작정 가서 내가 뭐 안 했다라고 해서 뭐 그 얘기를 잘 들어주고 이런 상황이 아닌 거죠. 나도 어느 정도 내가 입증할 자료나 이런 것들을 어떤 거를 좀 구해야 하는지, 아니면 뭐 변론 방향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좀 정립한 상태에서 조사를 받으러 가야, 그래야 이제 피해자의 진술과 나의 진술에서 이제 우위를 점할 때 그런 것들에 있어서 좀 준비가 되는 거죠. 이런 준비를 하기 위해서 이제 또 중요하고 이제 선제적으로 돼야 되는 게, 일단은 고소장을 먼저 봐야 돼요. 그렇죠. 고소장을 먼저 보려면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서 고소장 이제 열람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고소장 왜 봐야 되느냐? 혐의 사실에 대해서 일단은 어떤 내용으로 내가 고소가 됐고 조사를 받아야 되는지를 이제 확인하는 절차기도 하고, 또 고소장을 보면은 내가 안 한 게 적혀 있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이 적혀 있거나 과장돼서 적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방어를 해야 되고 그 포인트들을 또 확인하기 위해서도 봐야 돼요. 그리고 이거는 좀 팁인데, 고소 사건 같은 경우에는 고소장을 정보공개 청구할 수 있는데 112 그냥 신고를 한 경우에는 고소장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소장 정보공개 청구를 하면은 정보 부존재라고 해서 아무런 정보가 없다고 회신이 오거든요. 그때는 112 신고 내역을 확인하면 돼요. 그러면은 어떤 내용으로 신고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라도 꼭 확인하고 조사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형사 절차를 좀 크게 나눠보면 수사 단계가 있고 재판 단계가 있어요. 수사 단계라고 하면 이제 경찰, 검찰까지인 거고, 그다음에 재판 단계라고 하면 이제 기소가 돼서 이제 내가 피고인 신분으로 이제 재판을 받는 단계인 건데, 이때 이제 내가 피의자 신분이냐 아니면 피고인 신분이냐에 따라서 내가 볼 수 있는 기록의 범위가 달라지는 거예요. 수사 단계에서는 나는 이제 피해자의 뭐 고소장 정도만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재판 단계로 넘어가면 피고인 신분이 되면 이제 피해자의 뭐 진술이나 증거들이나 수사기관에서 확보한 증거들이나 이런 것들을, 재판 기록들을 다 볼 수가 있는데, 수사 단계에서는 고소장, 어떤 피해 사실이 있었는지 간략하게 나와 있는 그거밖에 지금 못 보는 상황이니까, 그거라도 지금 공보공개 청구를 해서 지금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를 파악하는 것부터가 중요하다는 거죠.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거는 많이 확보를 한 상태에서 나도 좀 만반의 준비를 한 다음에 조사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 또 중요한 게요, 대부분의 사건도 그렇지만 특히 성범죄 사건에서는 내가 설령 이제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섣불리 연락하면 안 돼요. 피해자
피해자한테 연락하는 게 미안하다 뭐 사과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은 내가 정말 억울하면 너 갑자기 뭐 왜 뭐 그런 거짓말을 하냐 뭐 따지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지금 입장 자체가 나는 피의자 신분인 거고 상대방은 피해자 신분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라도 상대방한테 연락하는 거는 2차 가해 문제가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는 그거를 좀 좋지 않게 봐요, 관점으로. 그러니까 2차 가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먼저 직접적으로 피해자한테 연락하는 경우는 좀 삼가셔야 되고, 예를 들어서 이제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라거나 뭐 아동학대라거나 이런 것들은 피해자 변호사가 이제 이미 이제 대하거든요. 이제 국선으로.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피해자 변호사한테 이제 좀 간접적으로 이제 거쳐서 피해자의 의사를 물어본다거나 그런 식으로 연락은 할 수는 있는 거죠. 그렇지만 직접적으로 피해자 연락을 하는 거는 좀 2차 가해 문제가 있으니까 삼가셔야 된다. 연락하고 싶으시면은 대부분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냥 수사관님 통해서 상대방이 연락할 의사가 있는지 확인을 하고, 거기서 의사가 있다고 하면은 내 연락처를 좀 전달해 달라고 하거나 아니면 연락을 달라고 하거나 아니면 내가 연락하겠다는 부분을 명확히 얘기해서 그런 식으로 이제 연락을 하면 될 것 같아요. 피의자분들 중에서 이제 합의를 빨리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합의 시도를 위해서 이제 피해자한테 직접 연락하지 말고 검찰 사건을 만약에 넘어가게 되면 그 형사조정제도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형사조정제도가 뭐냐면 검찰청에 형사조정위원들이 각 청별로 따로 이제 배정이 되어 있어서 그 조정위원들이 중재를 해주는 거예요. 피해자의 의사를 한번 물어보고 그다음에 피의자의 의사를 물어보고 이제 서로 이제 합의안을 이렇게 좀 조정을 해서 합의가 잘 되게끔 좀 정리를 좀 도움을 주시는 분들인데, 그 형사조정 제도를 이제 검찰 단계에 가서 검찰 수사관한테 연락을 해서 형사조정을 한번 받아보고 싶다라고 말씀을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검찰 수사관은 피해자한테 이제 연락을 해서 한번 형사조정 제도라는 게 있는데 한번 받아보실래요? 라고 이제 물어보고 피해자가 오케이 하면 이 사건을 형사조정실로 보내요. 보내고 난 다음에 이제 형사조정위원한테 한번 조정을 시켜주세요 라고 하고, 만약 안 되면 그냥 형사 합의가 안 된 채로 다시 사건이 그 검사실로 돌아오는 거고요. 근데 만약에 합의가 되면은 이제 합의됐다라는 걸로 이제 합의문도 이제 첨부가 된 상태로 다시 검사실로 돌아오게 되는 거니까, 사실 한 번은 받아보는 거는 좋죠. 이제 피의자 입장에서는 기회가 한 번 더 부여되는 거니까. 저는 그러니까 형사조정 제도를 잘 활용을 하고 선호하는 편이긴 한데, 이게 조정위원분들이 뭐 검사님이나 검찰 수사관들은 아니고 어떤 사회 이제 좀 덕망 있는 분들이 그렇죠. 거기서 이제 위원들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사실 일반인 입장에서는 검찰에서 전화를 하면은 그분들이 일반인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사실 검찰의 직원이거나 뭐 검사님이나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얘기를 하고 좀 얘기를 전달했을 때는 피해자분들이 조금 더 이제 수긍하는 경향이 있어. 원래는 합의할 생각이 없다고 하더라도 조금 위원분들이 좀 같이 설득을 해준다거나 했을 때는 그거를 조금 수긍하고 합의를 응해주시는 분들이 꽤 많았거든요, 제 경험상. 그래서 형사조정 제도는 활용을 할 수 있으면 잘하는 게 좋고요. 아까 정 변호사가 말한 것처럼 합의를 되게 서두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합의가 너무 중요하니까 내가 이거 빨리 해야지만 마음이 놓을 것 같아. 근데 또 생각해보면은 고소를 한 바로 직후는 사실 합의가 잘 안 돼요. 왜냐면은 고소를 한 그 직후는 사람이 감정적으로 되게 고조가 돼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무조건 뭐 이 사람 처벌해주세요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생각해보시면은 합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아요. 뭐 내가 이번에도 합의 요청했는데 합의를 안 해. 그럼 다음날 또 합의해주세요. 그 다음날 합의해주세요. 이러면 스토킹 처벌법으로 처벌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합의도 적절한 타이밍에 시도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예를 들어서 좀 시일이 있다가 경찰 조사가 끝나고 그때 한번 연락을 하든지, 아니면은 그때 한 다음에 뭐 잘 안 되면 형사조정 요청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조금 타이밍을 수사 단계에서 뭐 2번에서 3번 정도, 많아야 3번, 통상 2번 정도 가능하다고 생각하시고 좀 언제 할지 이거를 좀 전략적으로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합의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조금 다른 얘기일 수 있는데, 만약에 내가 이런 범죄 사실이나 혐의 사실을 전혀 뭐 저지른 적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도 우선 이 사건화가 되고 이 사건이 계속 진행되는 게 되게 부담스러우니까 그냥 이 사건을 마무리시키려고 합의 시도를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뭐 합의가 된다라고 보면 뭐 좋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자기가 이제 합의를 해서 사건을 뭐 종결하거나 하는 부분에 있어서 좋을 수 있긴 한데, 근데 이제 합의가 만약에 안 됐어. 근데 나는 이런 범행을 저지른 적이 없다라고도 부인해. 그런 상태면 그러면 이제 수사관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니 아무 짓도 저지르지 않았다면서 왜 합의 시도하려고 했어요? 뭔가 캥기는 게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선은 변론 방향을 어떻게 할지 좀 짜고, 그 다음에 합의는 변호사랑 좀 잘 상의를 해서 합의 시도를 해본다라거나, 아니면 우리는 지금 범죄를 아예 저지른 적이
없기 때문에 합의는 아닌 것 같다라거나 뭐 이런 변호사를 좀 상의를 해서 방향을 좀 정한 다음에 이렇게 시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막무가내로 이제 변호사랑 연락도 안 하고 그냥 자기가 불안하니까 피해자한테 먼저 막 연락해가지고 얼마 합의금 부르면 사건 취하해줄 거냐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거는 사실 맞지가 않죠. 뭐 유리한 방향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합의 시도라는 게 진짜 잘 생각을 하고 해야 돼. 내가 무죄 주장, 무혐 주장을 하면서 합의 시도를 할 때는 더 조심해야 되는 게 그게 실패로 돌아가면은 무죄랑 무혐의 가능성이 실질적으로 떨어져요. 수사관도 그렇고 판사도 그렇고 다들 이제 사람이기 때문에 나름의 이제 증거로도 확인을 하지만 증거가 좀 미비한 사건에서는 좀 심증으로 가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럴 때 합의 시도를 했다는 것 자체가 아, 얘가 무죄나 무혐의가 아닐 수 있다라는 심증을 형성하게 하는 경향이 있어요. 심증을 형성하는 그런 주요 요소들을 이제 봤을 때도 어쨌든 그 합의 시도했다라는 거는 사건 이후에 피해자의 태도가 어떠한지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사건 이후에 뭔가 사건을 어떻게든 덮으려고 한다는 그런 태도 막 이런 것들 증빙하는 뭐 그런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조심을 하셔야 되는 거죠. 우선은 경찰 조사 일정을 못 바꾸는 줄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당장 내일 경찰관이 오라고 했는데 이거 가야 되지 않나요? 라고 이제 물어보시는데